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토리 전쟁과 사람 윤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네, 오늘은 허준 씨를 대신해서 스페셜 MC로 태상호 기자님이 나와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맨날 제가 패널로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앉아서 부담감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1일 MC로 이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왜 같은 장소인데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시청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기대가 또 되는데요. MC인 태상호 기자는 좀 어떨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과 함께 또 해주실 두 분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환 박사님, 임철균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저희 뉴스멘토리 전쟁과 사람에서는요. 바그라티온 작전과 베를린 공방전까지 이 4부작으로 독소 전쟁의 마무리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쿠르스크 전투를 다뤘었잖아요. 이때 당시 동부전선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동부전선 상황은 기본적으로 전략의 실종입니다. 독일군 얘기할 때 사실 2차 대전의 전설이 되긴 했지만 항상 지적하는 게 전략의 부재예요. 근데 전략적 사고가 부족한 게 뭐 히틀러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누구 책임인지는 떠나서 1942년부터 43년 사이에 엄청난 대전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래도 뭔가 그럴듯한 얘기는 있었어요. 네. 뭐 스탈린그라드 전투도 왜 했냐 그러지만 카프카즈에서 오는 석유를 거의 그때는 소련의 석유를 거의 그쪽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다가 어떻게 스탈린그라드가 벌어진 거니까 나름 이유는 있는데 43년 요맘때부터 접어들면서 이제 맹목적이 돼버립니다. 예를 들면 뭐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해야 된다. 한 채 영토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질 수 없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이건 전략이 아니에요. 당위지. 그 당위도 사실은 그냥 생각하는 당위예요. 내가 전략을 세워놓고 당위가 나오는 건데 그냥 상식에 감정적인 당위죠. 이렇게 되면서 이때부터 독일의 태도가 거의 맹목이 돼버립니다. 장군들은 안 그랬는데 이게 또 히틀러 고집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하는지 모르는 선택들을 하게 돼요. 근데 전략이 불확실하니까 그 다음에 전술도 이상해져요. 공격할 거냐 수비할 거냐. 어디서 공격하고 어디서 수비할 거냐. 아니 이게 고지가 정해져야 여기서 공격할지 저기서 공격할지 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쳐들어오면 막는다. 막기 위해서 친다. 쳤으면 끝까지 간다. 이런 식의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런 식으로 되면서 수백만 명이 뒤엉키는 대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또 전쟁하면은 지형적인 특성 그리고 그 요소가 중요하거든요. 네. 독소 전쟁이라고 하면 지형적으로 굉장히 방대한 곳인데 그래서 어떤 공간에서 그들이 싸웠는지 그리고 부대의 위치는 어디였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의 주요 전선은 북쪽에서 레닌그라드에서부터 해가지고 볼코프, 미우스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을 연해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레닌그라드에서는 레닌그라드 전선사령부가 독일군 북부 집단군의 포위 공격을 41년부터 계속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쿠르스크 전투 때 쿠투초프 작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진행이 되면서 소련군이 오뇰과 볼코프 지역에 대한 대공세를 가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볼코프 지역에서는 독일군의 4개 기갑사단이 증원을 왔는데 이 부대들이 밀박 같은 데 매복을 하고 전차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소련군이 이걸 모르고 제11전차군단과 제6근위기계화군단이라는 정예부대를 집어넣었다가 매복에 걸려서 괴멸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격퇴당해요. 미우스강 일대에서는 독일 제6군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스탈린그라드에서 제6군이 포위 소멸됐잖아요. 그 부대를 다시 증창설을 합니다. 그래서 신편 제6군이 이 미우스강 일대에 배치가 돼서 후방으로 굉장히 종신 깊은 방어지대를 만들어요. 아까 전방에 미우스강이라는 천연 해자를 놓고 이제 방어지대를 만드니까 당연히 방어력이 강하죠. 그래서 이 다중 방어지대를 상대로 소련 남부전선군이 파상 공세를 벌였지만 전부 격퇴당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쿠르스크 전투 이후로는 소련은 대반격전으로 전환을 하고 있었고 독일은 방어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중에서도 소련군이 파르티잔, 우리말로 하면 빨치산인데 파르티잔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후방에 있는 철도망들을 다 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급과 물류난이 독일군에게 닥칠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철도 그 지역 회복하면 소련군도 써야 되거든요. 네. 스스로 부셨으니까 소련군에게도 이제 물류난이 닥쳐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보급난을 겪으면서도 병사들을 앞세우는 제80 돌격, 총알이 없어도 무조건 뛰어나가라. 이 독전대 전술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지만 전선에서는 병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원님 말씀대로 크루스크 전투를 계기로 이제 독일은 방어, 소련은 공격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됐는데 그럼 어디서 어떻게 공격과 방어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 또 중요하지 않을까요? 공격과 방어를 어디서 하느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 때문에 무엇을 노리고 방어를 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미 독일군은 전 전선을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더 진격을 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진격해봤자 거기까지 이렇게 전선을 유지할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적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지점을 장악하고 있다가 특히 소련 같은 경우는 이게 당위론이 세기 때문에 여기를 뺏기면 안 돼 이런 게 있어요. 그 약점을 노려서 거기를 쥐고 있다가 그쪽으로 올 때 독일의 특기가 종심 방어, 기동 방어 이런 거잖아. 그걸 노려서 이제 치는 건데. 근데 글로 안 오면 어떡해요? 아, 그건 오게 돼 있어. 아, 네. 그런데 이쯤 되니까 너무 그것도 많은 거야. 그거를 유연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독일은 이미 그거를 유연하게 움직일 능력도 없어요. 워낙 상대방이 100만 대군으로 밀고 네. 나오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선을 더 좁혀야 돼요. 더 후퇴하고 후퇴해서 적이 못 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종심 기동 방어를 할 수 있는 곳까지 축소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못할 만큼 벌려놨어요. 그리고는 적이 분명히 일로 올 거야. 어떡할 거야? 근데 내가 돌려칠 병력이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돌려쳐도 한참 멀리 쳐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그때 만슈타인이 히틀러한테 건의를 합니다. 좁히자고. 다들 그러는데 히틀러가 안 된다고 그래요. 아, 여기서 최고사령관의 행동이 뭐가 문제냐는 건데 정말 천재라는 만슈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주도권을 잡는 방법이 대체로 선제 공격을 한다거나 내가 유리한 지점을 장악하는 거다. 근데 그거 말고도 주도권을 잡는 법이 있다. 적이 선제 공격을 해서 밀고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아군의 중대장, 대대장, 병사들이 훨씬 우수하면 적이 어디로 공격해 올지 모르지만 워낙 전선이 워낙 병력이 많으니까 우리가 선제 공격을 당하더라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이걸 말했는데 이게 대대급 전투라면 참 옳은 말이에요. 연대급이든. 그런데 전 전선, 이 넓은 전선을 이렇게 대응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다음 더 문제는 이때는 독일군도 이미 거의가 신병부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잘 싸우는 부대가 몇 개 없어요. 근데 이거를 무슨 거의 뭐 백전노장이 초보 신병들 데리고 싸우는 것처럼 하라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소련군도 지휘부가 문제일 뿐이지 병사들 수준은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뭐 내복하고 응용하는 쪽에서는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허세에 가까운 이제 대응책이 되는 거죠. 독일군의 특기이자 특징인 기동 방어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그런 방어선이 펼쳐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쿠르스크 전 이후에 소련군의 역습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가장 중요하게 식별되었던 역습 작전들은 벨고로드 하르키우 공세 작전이 제일 먼저 이제 중요하게 시작이 됩니다. 7월 16일에 시타델 작전을 통해서 진출을 했던 만슈타인의 4기갑군과 캠프 분견대가 이제 철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독일군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두드려 팼으니까 피해가 너무 커서 당분간은 우린 못 쫓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철수를 했는데 웬걸 바투틴이 철수하자마자 당장 쫓아가! 라고 말해서 그대로 추격을 시작을 합니다. 스타브카는 후방에 이제 남겨놨었던 스텝 전선군에게 출동을 명령을 합니다. 이 군이라는 게 야전군들을 말하는 겁니다. 엄청난 규모의 단위 부대들이에요. 이 부대들이 5일 만에 소련군이 쿠르스크 전투를 개시했었던 그 위치까지 회복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독일군이 그만큼 신속하게 퇴각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벨고로드 하르키우 공세작전이라는 거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목표는
독일군의 4개 전차 사단을 포함한 무려 18개 사단 30만 명을 경멸하는 것이었어요. 목표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병력을 보강하기 시작합니다. 더 북쪽에 있었던 보르네시 전선군에서 포병 4개 사단을 증원을 시켜주고 전차도 증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력이 없었나 봐요. 그 쿠르스크 지역에서 이제 파괴돼서 널브러진 소련군 전차들 많잖아요. 그거 끌어다가 주워서 고쳐서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승무원도 필요하잖아요. 네. 승무원은 이제 후방 병원에 실려갔던 팔다리 붙어 있고 정신 멀쩡하면 다 끄집어내가지고 승무원으로 이제 끌고 와서 부대 재편성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부대를 만들어요. 주코프는 이 작전을 위해서 킬로미터당 전차 70대, 1km에 무려 포병을 230문이나 집중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활용이거든요. 그래서 8월 3일부로 벨고로드에서 드디어 소련군이 대공세를 실시를 합니다. 08시부터 시작된 공격 준비 타격이 11시가 넘어가니까 이제 1.5km 중심까지 퍼부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화력 차단이라고 하거든요. 포탄은 계속 퍼부어서 후방에 있는 증원부대가 못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후방에 증원부대가 못 오니까 전선에 있는 독일군들은 당연히 돌파가 당하죠. 네. 그래서 3시간 만에 주요 방어지대가 다 뚫려버리고 8월 5일부로 이제 벨그로드 방어선의 외곽 방어선까지 다 함락이 되고요. 그래서 이 시가전 끝에 끝까지 저항했던 독일군 3,000명이 시가지 안에서 전멸합니다. 이제 소련군은 공세 방향을 다시 돌려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북부 도시이죠. 하르키우 방향으로 공격 방향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하르키우 일대에는 나름 독일군의 주력 부대들이 몰려 있었어요. SS 다스 라이히, 토텐코프 이런 기갑 기계화 사단 4개가 배치돼 있었거든요. 이런 부대들을 향해서 소련군이 무려 2개의 전차군을 볼로히우카 일대에 배치를 한 다음에 공격을 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25마일 간격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8월 6일부로 이 지역을 지키고 있었던 독일 제19 기갑 사단이 이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후방에 있는 유일한 도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도로를 따라서 철수를 시도하다가 소련군의 맹렬한 폭격을 받고 사단장 슈미트 중장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철수하면서 독일군이 시가지 전체를 소각시키고 파괴해버리거든요. 이렇게 파괴된 시가지는 그 다음날 소련군에게 점령이 되죠. 이제 소련군은 남부로도 돌파구를 뚫고 하르키우로 향하고 있는데 사실 독일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지역은 뺏겨서는 안 되는 지역인 거잖아요. 원래부터 그냥 러시아 전선 하지 말고 우크라이나 지키자고 했었죠. 네. 그러다가 러시아에서 밀려서 우크라이나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꼭 이러잖아요. 우크라이나만이라도 지키자. 근데 이미 그것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항상 늦어요. 근데 네. 독일이 이때부터 계속 이런 오판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8월 8일에 이제 루만체프 작전이 시작되는데 소련은 이 연속적인 돌파 작전에 재미를 봅니다. 물론 엄청난 희생을 치르지만은 돌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 4기갑권하고 캠프 분견된 가운데 무려 64km나 되는 그러니까 진출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뒤에 있던 후방 2군, 이때는 스텝군이라고 그러는데 얘들이 또 이제 뒤로 들어와서 이렇게 밉니다. 소련군 전술이 항상 1파가 뚫어서 교두보 만들어 놓으면 2파가 들어와서 넓히고 3파가 들어와서 넓히고 하는 방식인데 이쪽에 접근해야죠. 이때 독일군이 쓰는 전형적인 방법이 종신방어 이론대로 뒤에 있던 부대가 와서 측면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동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치긴 쳤어요. 근데 안 먹혀. 상대가 너무 튕겨나오는 거죠. 독일군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정면에서도 깨지고 측방에서도 깨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때 소련군이 많이 피해를 보긴 했어요. 제5 근위전차군 같은 경우는 전차가 150대까지 줄어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150대로 줄어든 거야. 1km에 70대 전차를 밀어 넣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렇죠. 전차 한 대당 길이를 생각해 보면 그냥 나래비를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 근데 아닐 이러면은 겁니다. 교통체증은 없나요? 여기가 좀 전차는 넓잖아요. 한 개 대대가 30-40km를 커버해요. 전차 부대들은. 보병이랑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1km에 70대를 세워놨으면 이렇게 어깨 맞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돼서 22일에 하르키우가 함락됩니다. 근데 지금 러우 전쟁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르키우 함락되면 거의
한 100km 정도 전선이 물러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타격이 되고 이제 키이우가 이제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됩니다. 자, 일단 하르키우가 함락된 상황에서 양측 모두 말 못한 고민, 내부 사정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 그러니까 독일군은 지금 기다리는 게 역습밖에 없고 지들이 제일 잘하는 게 그건데 당시 독일군 전 전력의 70%가 동부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3대1, 4대1의 전투를 해야 돼요. 이게 벌써 병력에서 너무너무 열세고 그다음에 사실 독일군이 종신 방어나 측면 기동을 하려면 가장 강력한 부대가 뒤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들을 예비대에 두고 적을 끌어들인 다음에 쳐야 되는데 병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소련군이 너무 많으니까 다스라이 같은 최강 부대까지도 최전선에 긁어냅니다. 사실 이때 독일군도 부상병 뭐 이런 거 긁어서 가장 센 부대를 앞에 놔요. 그럼 뒤에 약한 부대가 있냐? 아예 부대가 없어요. 그러면 예비대도 없는 상황에서 만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최강 부대가 앞에서 싸우다가 니네들이 상황을 보고 옆으로 돌아라 뒤로 돌아라 하는 거는 사실은 독일군 부대가 연대 단위, 대대 단위로 이렇게 뭉개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싸우는 걸 보면 잘 싸우지. 감동적이고 자기들보다 훨씬 많은 적을 죽여. 실제로는 콩알처럼 쪼개져 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녹으면서 적을 격퇴하는 게 아니라 녹아서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소련군은 여전히 관리 운영 능력의 부재가 문제였죠. 워낙 소모분이 너무 많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걸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이 지원한 수송 차량만 43만 대였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은 감동이 안 오는 게 내가 이번에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모 자동차에서 국내 판매량이 1년에 70만 대래요. 이게 지금 몇 년 전이야? 60년, 70년 전이잖아요. 엄청난 물량이었어요. 당시 소련의 전차 생산 대수가 연 2,000대였습니다. 미국이 또 주는 게 또 있고 그러다 보니 독일군이 아무리 부수고 측면 기동으로 부수고 어쩌고 해도 소련의 공격이 물러나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이 상황에서 독일군은 이제 히틀러한테 이거 어떻게 좀 우기면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좁혀야 되는데 자꾸 역습을 시도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독일군은 옛날 프로이센 시절부터 습득했던 게 기동방어 전술이에요. 그리고 공세적 방어. 이 두 가지가 거의 독일군의 문화가 돼가지고 그냥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것처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앞에 오는 1파를 좌절시키는 수준이지 또는 소모시키는 수준이지 2파, 3파의 공격을 이제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비대도 없는 상황에서. 네. 그런데도 이걸 끝없이 반복해요. 근데 소련군은 또 소련군대로 스팀롤러 작전. 우리는 압도적인 병력과 물량으로 민다. 이런 식의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병사들 입장에서 보면 승자가 없어. 이기든 지든 수많은 병사들이 애꿎게 죽어가는 이런 참혹한 전쟁이 43년 내내 계속됩니다. 근데 이런 지금 시점에서 소련의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소련군도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전투를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드네프르 전역입니다. 스탈린은 이때쯤 되면은 이제 굉장히 야심차고 폭력적인 공세 작전을 기획하기 시작합니다. 소련의 여름, 가을 공세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남부 전선에서 남서부 전선에서 대공세를 통해서 독일의 남부 집단군을 돈바스와 동우크라이나 일대에서 괴멸을 시키고 북카프카스 전선을 돌파를 해서 타만반도 쿠만 북부까지 밀어붙여서 독일의 17군까지 소멸시키겠다. 이게 스탈린의 전략 의도였어요. 근데 독일도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8월 11일 히틀러가 소위 오스트발이라는 종신방어 지대를 편성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8월 13일에 이제 제1차 드네프르강 도하 작전을 시작으로 소련군의 대공세가 시작이 되는데요. 소련의 남서 전선군이 북부 도네츠강 일대에서 공격을 개시를 합니다. 18일에는 톨부인의 남부 전선군이 5,000문이나 되는 야프를 동원해서 지난번에는 격퇴당했던 미우스강에 엄청난 화력을 퍼부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강을 넘습니다. 그래서 타간로그까지 점령을 완료해요. 히틀러는 독일 제6군한테 필요하면 칼민스강까지 퇴각해라 라고 승인을 해주는데 대신에
17군, 너는 절대 물러서지 마. 크림반도만큼은 뺏겨선 안 돼. 라고 지시를 합니다. 크림반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그 어떤 국제적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거지. 네. 근데 이건 잊어버리고.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있잖아. 크림반도는 중요해. 그러니까 크림반도 거기 중요하죠. 뺏지 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면 독일군이 완전히 나눠지게 돼요. 그러니까 전략적 판단 없이 백두산은 중요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정말. 말씀들을 들어보면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군이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손실을 입어도 히틀러나 아니면 스탈린은 왜 그렇게 반복된 결정을 하는 걸까요? 잘못된 결정. 자존심이었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위치에서는. 이게 엄청난 독재 정보가 권력을 오고. 쓰는 사람일수록 가장 위험한 게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독재의 명분이 뭐예요? 나에게 힘을 주면 너들 좀 불편해도 좋은 것을 주겠다. 그걸 왜 참아라. 근데 좋은 게 날아가 버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할 때 국민들에게 충격받는 걸 싫어해.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탄검대가 함락됐어. 만약 그러면 지금은 탄검대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탄검대를 뺏겼다 그러면 아 이제 임진왜란의 악몽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러면 거기를 사수해라 이런 명령이 나가는 겁니다. (1943년) 소련군은 쿠르스크 전투에서 승리하고 기세를 몰아 독일군에 대한 공세에 나선다. 이후 소련군은 전략적 요충지였던 우크라이나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남부로 진격한다. 히틀러는 독일군 남부 집단군의 결사항전을 지시하지만 소련군의 물량전에 점점 밀리게 되고 우크라이나 북부 하르키우가 함락되면서 키이우와 크림반도가 위협받는 상황에 치닫는다. 8월 26일부로 소련의 중부전선군이 3개의 야전군과 제2전차군을 투입해서 세베스크, 노브고로드, 세베르스키 방향으로 공격을 개시를 합니다. 독일의 중부 집단군과 남부 집단군 사이에 80km나 되는 간격을 만들어버립니다. 9월 8일부로는 소련 남부전선군의 제5충격군이 도네츠크시를 점령을 하고요. 9월 14일부터 26일 이때쯤 되면은 만슈타인의 제4기갑군 집단이 드디어 이제 세 갈래로 분산되어 버립니다. 소련군이 사방에서 뚫고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이제 키이우로 향하는 진격로가 개방이 돼버려요. 그래서 소련의 각 야전군들은 드네프강 일대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공병 부대는 안 왔어요. 그러니 근처에 있는 민가를 허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통나무 될 만한 것들은 다 끌고 오고 나무 베어와서 뗏목 만들고 부교 만들어서 도하 거점을 무려 23개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죠. 연료도 없고 탄도 없고 식량도 없는데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또 진격이 돈자되어 버립니다. 근데 9월 26일부로는 이렇게 돈자되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코프가 공수작전을 지시를 합니다. 굉장히 독창적이라고 봐지는데 문제는 기름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각 비행장에 유류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계획된 항공기들이 다 못 뜹니다. 그래서 한 부크린 도하 거점 일대로 4,500명 정도가 낙하산 메고 강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거점 일대에는 이미 독일군 3개 사단이 방어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뭐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든 거죠. 네. 그래서 대공포와의 포격을 받아서 병사들하고 뭐 물자는 다 산산이 분산되어 버리고 그렇게 쪼개진 병력들을 향해서 방어하고 있던 3개 독일군 사단이 공격을 하고 거기에 2개 사단이 또 증원가고 있었거든요, 독일군에. 그래서 2,300명 정도 생존을 하고 공수작전은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후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스몰렌스크 작전이 이제 펼쳐질 시점인데 8월 7일부로는 소련의 서부 칼리닌 전선군이 드디어 이제 독일군의 중부 집단군을 격파하기 위해서 공세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 중부 집단군이 위치하고 있던 위치가 전방에 천연 늪지대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늪지대를 끼고 후방으로 계속 방어선을 만들어 놓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강화된 방어지대를 구축하고 있다 보니까 소련의 서부 전선군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서도 이걸 돌파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칼리닌 전선군도 드워프시나라는 곳을 함락시키기는 하는데 3km 정도 뚫고 나서 심각한 전력 손실을 입고 돈자돼 버립니다. 야전군이 심각한 전력 손실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적어도 몇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련군은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격하다가 다 죽어서 돈자되면 뒤에 있던 부대를 끄집어 와서 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죽인 만큼 또 생겨요. 그러니까 방어하고 있는 부대들 입장에서는 악몽인 거죠. 그 소련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항공 폭격이 가해졌고요. 그래서 28일부로 간신히 엘라야 점령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9월 15일부로는 다시 전력을 복구한 칼리닌 전선군이 야르체보 일대의 독일군을 공격을 해서 격전 끝에 함락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25일부로는 이제 버티다 못한 독일군이 또다시 스몰렌스크를 다 불태워버리고 소각하고 퇴각을 하죠. 그래서 소련의 이 여름 공세는 독일의 3개 집단군, 북부, 중부, 남부 집단군 간의 연결을 파괴하는 데 성공을 했고, 독일군의 기동전 역량을 훼손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대가는 너무 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전략 사령부급인 스타브카에서 그렇게 지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하나가 있었어요. 좀 있으면은 테헤란 회담이 열리기로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연합군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야, 니들 빨리 서측방에 상륙하란 말이야. 우리 다 죽어가고 있어.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 소련군 입장에서 성과를 보일 필요가 있었던 거죠. 바로 오버로드 작전과 연계되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미국과 영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끌어내기 위해서 소련은 자국 병력들을 손실시키고 있었던 거라고 보여져요. 자, 이제 소련군 키이우까지 접근했고요. 네. 남은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까지 석권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이 독소 전쟁이 어려운 게 네. 소련이 자꾸 자기들 이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대들의 이름이 다 바뀝니다. 보로네시 전선군이 제1 우크라이나 전선군으로, 스텝 전선군이 제2 우크라이나 전선군으로, 남서가 제3 우크라이나, 남부가 제4 우크라이나 전선군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칼리닌 전선군이 제1 발트 전선군으로, 브란스크 전선군이 제2 발트 전선군으로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이 시점쯤 되면은 소련과 독일 모두 키이우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키이우만큼은 반드시 뺏어야 된다. 이러고 서로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9월 29일부로 제1 우크라이나 전선군의 주타격 부대인 제40, 제27군과 제3 근위전차군이 부크린 일대로 도하를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대에 강력한 독일군 방어지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독일군의 요격을 받아서 참패를 합니다. 그래서 도하 거점을 보드 타격 방향이었던 리테주 방향으로 바꿔요. 그런데 시간을 너무 끌었던 거죠. 이 지역은 10월쯤 되면 이제 라스푸티차가 시작이 되거든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모든 길과 모든 들판이 진창과 뻘밭으로 허리까지 파묻히는 뻘밭으로 펴요. 전차가 갈 수가 없어요. 사람도 빠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창은 진창대로 전개돼 있죠. 당연히 진격이 둔화되겠죠. 보급품 싣고 가야 되는 트럭들은 바퀴 다 빠지죠. 보급은 더 안 되죠. 근데 뒤에 스타브카에서는 계속 밀어붙이라고 독촉을 하죠. 선두사단과 후방의 보급기지는 가까운 곳이 160km예요. 보급이 될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전 전선에서 극심한 탄약과 식량, 유류 부족에 시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 비텝스크 자체가 독일군의 강력한 방어 거점이었거든요. 드레프르 강을 천연 해자로 삼고 늪지대를 자연 장애물로 삼고서 구축된 이 오스트발 방어지대를 가리켜서 많은 학자분들이 저거는 히틀러의 망상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적어도 이 북쪽 지역에서만큼은 이건 결코 망상이 아니었어요. 이걸 뚫으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소련은 이제 중부 집단군을 뚫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쉬워 보이는 남부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여기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다고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항상 뻔해요. 물량에서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건데
10월 17일에 독일 정보국 수장이었던 겔렌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제 양국 전력을 분석해서 이제 히틀러한테 보고를 올리는데 앞으로 소련군이 병력, 장비, 선전 분야 모두 독일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여튼 당시 숫자를 보면은 소련군은 폭발적으로 전력을 증가시키고 있었는데 병력이 무려 263만 명이 기존 병력이에요. 여기에 새로 창설한 소총사단이 78개, 소총 군단이 126개, 전차군 5개, 전차 사단이 아니고 전차군, 전차 군단 24개. 뭐 너무 길어서 다 못하겠는데 하여간 포병 군단 6개 막 나갑니다. 42년대 소련이 좀 밀릴 때 전방 사령관들이 할 말이 뭐겠어요? 병력 보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스탈린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동무. 사단은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그냥 그 자리에서 버텨. 근데 이거 하는 거 보면 시장에서 사와도 이렇게 옷 증언을 못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진짜 찍어내는 그런 수준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전차군 5개를 어떻게 이렇게 갖다 주냐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니라 거의 백화점에서 사오는 수준으로 이제 물량이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저기 동묘에서 돌대기로 떼다가 갖다 주는 것도 이것보다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이제 장비, 물자, 인원 모든 면에서 소련군이 독일군을 능가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소련군 계속 공세를 지속하겠죠? 제가 아까 그 독일군이 방어를 하려면 거점이 아니라 충분히 끌어들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소련군의 진짜 문제는 보급로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전선에 걸쳐서 독일군이 방어하려고 하지 않고 거점으로 모이게 되면 소련군은 병력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불리할 것 같지만 병력을 집중하게 되면 보급창도 집중되게 돼요. 그러면 이 긴 보급선을 타격하는 게 독일군에게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얘들도 바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독일군의 제공권은 이때는 이미 뭐 거의 전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련의 보급선을 타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적의 약점을 공략하게 했어야 되는데 전선을 넓히면서 그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여기다가 또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드네프르 강이잖아요. 이게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명령이 내려오겠어요? 이거 사수해. 이거 넘어가지 마. 근데 독일군이 사수하는 법은 꼭 공격이에요. 방어는 공격이에요. 그래서 10월 말에 만슈타인이 결정적 투쟁으로 부른 드네프르 전선 전투가 극한으로 벌어지는데 독일군은 무려 700km에 달하는 드네프르 전선을 사수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37개 보병사단, 17개 기갑 척탄병 사단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자꾸 역습으로 나가요. 뭐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나. 물론 중간중간에 약간 성공한 것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오히려 소련군이 돌파구를 형성하고 물밀듯이 내려오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히틀러 입장에서는 이 독소 전쟁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인 이 우크라이나 지역이 어느덧 벌써 이제 소련군이 거의 점령하기 다다랐는데 그러면 이제 소련군은 키이우로 향하게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이제 사실 드네프르 강을 뺏겼으면은 그 시점에서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각오를 했어야 돼요. 근데 독일은 또 히틀러가 무조건 키이우 사수해라고 계속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키이우 공방전이 이제 실시가 되는데 너무 부대가 아까운 게 11월 3일부로 키이우를 목표로 소련군이 대공세를 가하거든요. 그래서 제1 우크라이나 전선군이 보유하고 있는 포병 전력의 3분의 1가량인 2,000문이나 되는 야포를 앞세워 2,000문이 말이 2,000문이지 화력 시범하는 거 가서 우리 K9 자주포 한 18문 일제 사격하는 거 보면 산이 무너져요. 2,000문이 쏘면 2,000문을 킬로미터당 또 480문이나 되는 화력을 집중해서 퍼붓습니다. 이거 전방에 있는 병사들이 어떻게 버텨요? 아무리 참호파하고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돌파를 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키이우를 사면에서 포위하고 격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키이우를 방어하고 있던 독일 제7군단은 소련군 포위망이 점차 이렇게 좁혀오니까 하다 안 돼서 결국 또 도시를 파괴, 소각하고 또 이제 퇴각을 하죠. 사수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11월 17일이 되자 드디어 독일 본토에서 신편 기갑사단들이 만슈타인에게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대들이 도착하자마자 제 생각엔 방어를 했어야 되는데 박사님 말씀처럼 만슈타인이 곧바로 역습으로 나섭니다.
곧바로 반격을 가해가지고 다시 지토미르를 뺏어요. 그리고 나서 키이우까지 몰아붙이려고 막 밀고 갔는데 11월이면 라스푸티차 기간이잖아요. 독일 전차들은 또 방어력이 강하잖아요. 방어력이 강하다는 건 그만큼 무겁다는 거거든요. 또 진창에 빠져서 이제 키이우까지는 못 가는 거죠. 문제는 독일군이 참 잘 싸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1 우크라이나 전선군은 거의 괴멸 직전까지 몰아붙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괴멸 직전까지 몰아쳐서 소멸시킨 전력보다 더 많은 전력이 제1 우크라이나 전선군에 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초가 되면은 제1 우크라이나 전선군은 소총사단만 66개, 기병사단 3개, 뭐 전차 기계화군단 8개, 야전군 7개, 전차군 2개 등등 해서 병력이 45만 2천 명으로 오히려 증가합니다. 이 밑빠진 독일 진짜 물붓기 아닌가요? 와. 전차만 1,000대가 넘어요. 근데 독일군도 이게 보면은 소련군도 너무 세게 밀어붙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령했을 때는 이미 탈진 상황이에요. 그럴 때 독일군이 송곳 같은 반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무너뜨려서 전 전선이 무너진다면 괜찮은데 이미 겪고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 근데도 이걸 반복하더라고요. 이것보다 더한 실수를 또 저지릅니다. 히틀러가. 지난 3년 넘게 잘 사기갑군을 지휘했던 호트 장군을 책임을 물어서 해임시켜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지휘 체계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 중요한 중차대한 국면에. 그럼 부대라도 좋냐? 아까 증원 같은 기갑사단들 말고는 더 이상의 증원 부대가 없어요. 독일군 입장에서는. 그럼 뭐 이제 남은 거는 소련의 자비에 기대는 수밖에 없죠. 만슈타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잘 쌓아줬던 호트 군단장마저 해임이 돼서 그야말로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1944년 겨울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전투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제 제2차 드네프르 도하 작전이 다시 개시가 됩니다. 그 11월 14일부로 제2 우크라이나 전선군이 키로보그라드, 크리브리 로그 방향으로 공세를 개시를 합니다. 그런데 라스푸티차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독일군만 빠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도 진창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기 시작합니다. 그 11월과 12월 내내 제1, 제2 발트 전선군은 독일의 중부 집단군이 설치한 비테스크 일대의 독일의 오스트팔 방어 진지를 격파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는데 병력 피해만 누적되고 한 발자국도 전진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을 기해서 대공세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제1 우크라이나 전선군은 50분이 넘는 포격을 가한 다음에 공격 준비 사격을 하고 파스토폴 목표로 대공세를 가합니다. 그래서 이날 저녁까지 각 돌파 부대들이 독일군 방어지대를 20마일이나 중심으로 돌파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리고 지토미르 고속도로를 따라서 이제 소련군들도 능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박사님 말씀처럼 기동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동전을 하면서 독일군의 기갑 반격을 격퇴하는 성과도 보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12월 29일부로 더 결정적인 상황이 이제 독일군 입장에선 재앙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코로스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가 소련 제69단테 함락이 되고 지토미르가 다시 함락되거든요. 31일부로. 지토미르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를 함락시키면 독일 본토에서 남부 집단군으로 오는 가장 빠른 보급로를 절단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남부 집단군은 보급을 받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지토미르가 절단이 나면서. 그 제3, 제4 우크라이나 전선군도 니코폴 크리브이 로그라는 곳을 다시 공격을 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특히나 참패를 해요. 그래서 44년 1월 10일부로 제3 우크라이나 전선군은 아퍼스톨로브라는 방향으로 재공세를 가하고 제4 우크라이나 전선군은 니코폴 교두반 방면으로 다시 공격을 가해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했다가 격퇴당하고 공격했다 격퇴당하고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쿠르스크 전투 이후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선 소련군의 상황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소련군은 우크라이나 지역 석권을 시작으로 독소 전쟁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소련군은 끝까지 웃을 수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 더욱더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 우크라이나를 장악한 소련군의 독일군 괴멸 서막 바그라티온 작전.
파상 공세 소련군은 코르슨 돌출부를 격파하고 드네프르강을 넘어 진격하며 독일 남부 집단군을 양분시킨다. 소련군은 동부전선 마지막 독일군의 주력 중부 집단군을 공격하기 위한 바그라티온 작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위기 상황 속 독일군의 판단력은 점차 흐려지고 설상가상 북부전선 핀란드 쪽에서는 양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되는데 나치 독일의 숨통을 끊어라. 바그라티온 작전 2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